원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땅속 나라, 도둑, 괴물. 이 이야기는 괴물을 물리치는 모험담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도둑 괴물이 색시를 빼앗아가자 신랑은 색시를 찾아 어두컴컴한 땅속 나라로 들어갑니다. 땅속 나라에서 신랑은 괴물과 맞서 싸우지요. 신랑은 과연 괴물을 물리치고 색시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겪더라도 용기와 지혜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이야기랍니다. 옛날에 어떤 총각이 예쁜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어. 막 혼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었지. 갑자기 주위가 컴컴해지고 돌개바람이 일었어. 하하, 네 색시는 내가 데려가겠다. 어디선가 끔찍하게 생긴 괴물이 나타나더니 색시를 낚아채어 달아나 버렸단다. 신랑은 도둑 괴물의 발자국을 따라 색시를 찾아 나섰어. 그런데 괴물한테 가족을 잃은 사람이 신랑 말고도 여럿 있었단다. 돌장이는 아내를 잃고 나무꾼은 딸을 잃고 고리장이는 누이 동생을 잃었다지 뭐야. 네 사람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지. 네 사람은 괴물의 발자국을 따라 수많은 고개를 넘었어. 발자국은 깊고 깊은 산속으로 이어졌지. 커다란 바위 앞에 이르렀을 때 발자국이 뚝 끊겼단다. 바위 밑에 숨었나? 이 큰 바위를 어쩌지? 네 사람은 우왕좌왕하며 바위만 쳐다보았어. 내가 한번 해보겠소. 돌장이가 뾰족한 정과 망치로 바위를 쪼았어. 사흘 밤낮을 그리했더니 바위가 쩍 갈라지고 땅속으로 이어진 굴이 보였지.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나무꾼은 칡줄기를 걷어다가 꼬박 사흘 밤낮을 꼬아 긴 동아줄을 만들었어. 고리장이는 버들가지를 꺾어다가 사흘 밤낮을 엮어 큼지막한 바구니를 만들었지. 신랑은 바구니를 동아줄 끝에 매달았어. 돌장이가 먼저 바구니를 타고 내려갔어. 그런데 굴이 어찌나 깊고 컴컴한지 조금 내려가다가 무서워서 되돌아오고 말았어. 나무꾼과 고리장이도 마찬가지였지. 이제 신랑의 차례였어. 내가 반드시 사람들을 찾아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시오. 신랑은 세 사람에게 단단히 이르고는 훌쩍 바구니에 올라탔어. 바구니는 땅속으로 한참을 내려갔단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변이 점점 밝아졌어. 마침내 바구니가 바닥에 툭 닿았지. 우와, 땅속에 이런 마을이 있다니. 마을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꽉꽉 들어차 있었어. 신랑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 신랑은 조심스레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자기 색시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지 뭐야. 색시가 신랑을 알아보고 한달음에 달려왔어. 서방님, 여기까지 어찌 오셨어요? 당신을 구하려고 왔지요. 저를 구하려면 도둑괴물을 물리쳐야 해요. 지금은 괴물이 도둑질을 나가 석 달 뒤에나 올 것이니 그동안 괴물과 싸울 힘을 기르세요. 색시는 신랑을 뒷산 동굴로 데려갔어. 괴물은 저 바위들을 공깃돌처럼 다뤄요. 신랑이 바위덩이를 들어보니 꿈쩍도 안 해. 색시는 매일 신랑에게 산삼달인물을 먹였어. 사흘 뒤, 신랑이 힘을 쓰자 바위가 들썩였어. 열흘 뒤에는 무릎까지, 보름 뒤에는 머리 위로 바위를 번쩍 들어올렸지. 한 달이 지나자 신랑도 바위덩이를 공깃돌처럼 다룰 수 있게 되었단다. 이번에는 색시가 30층 돌탑을 가리키며 말했어. 괴물은 저 돌탑을 한 번에 뛰어넘어요.
신랑이 뛰어보니 어림도 없어. 신랑은 매일 산삼달인물을 먹으며 연습했어. 한 달이 지나자 30층 돌탑을 훌쩍 넘을 수 있었지. 괴물과 싸우려면 저 무쇠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해요. 무쇠칼을 들어보니 팔다리가 후두르들 말을 안 들어. 매일 산삼달인물을 먹고 한 달을 꼬박 휘두르자 마침내 무쇠칼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었단다. 신랑이 땅속 나라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어. 쿠르릉 땅이 흔들리고 우르릉 천둥이 치더니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둑괴물이 나타났어. 너는 웬 놈이냐? 내 색시를 찾으러 왔다. 엽! 신랑은 무쇠칼을 들고 괴물에게 달려들었어. 번개 같은 칼놀림에 괴물의 머리가 툭 떨어졌지. 그런데 잘려나간 머리가 도로 목에 찰싹 달라붙네. 팔, 다리, 머리 할 것 없이 베어나면 다시 붙으니 이 일을 어찌할까? 보다 못한 색시가 꾀를 냈어. 색시는 아궁이로 달려가 치마폭 가득 재를 담아왔어. 신랑이 다시 괴물의 머리를 베자 색시가 가져온 재를 얼른 괴물의 머리에 뿌렸어. 에잇, 맛 좀 봐라. 재를 잔뜩 뒤집어 쓴 머리는 다시 붙지 않았지. 괴물의 몸뚱이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쿵 쓰러졌단다. 신랑은 색시와 함께 괴물의 집으로 갔어. 그곳에는 돌장이의 아내와 나무꾼의 딸과 고리장이의 누이 동생이 있었어. 곳간에는 그동안 괴물이 훔쳐온 보물이 가득했지. 신랑은 구해낸 사람들과 보물을 모두 바구니에 실어 올려보냈어. 이제 신랑과 색시만 남았지. 그런데 바구니가 내려오지 않는 거야. 방 위에 있던 사람들이 보물을 차지할 욕심에 그냥 가버린 것. 땅 위에 있던 사람들이 보물을 차지할 욕심에 그냥 가버린 거지. 신랑과 색시는 할 수 없이 마을로 되돌아갔어. 둘은 땅속 나라를 헤매다 한 노인을 만났단다. 어르신, 땅 위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신랑이 묻자 노인이 손뼉을 탁탁 쳤어. 그랬더니 두루미 한 마리가 날아와 앉는 거야. 이 두루미를 타고 가시게. 신랑과 색시는 두루미를 타고 훨훨 날아올라 무사히 땅속 나라를 빠져나왔단다. 용감한 신랑과 지혜로운 색시는 서로를 아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이야기 속 우리 문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무술이로다. 신랑이 석 달간 무술을 갈고 닦아 무서운 도둑 괴물을 물리쳤구나. 색시를 구해낸 신랑의 늠름한 모습이 멋지지 않니? 엽, 엽! 태권도는 우렁찬 기합 소리를 내며 차기, 맞기, 지르기를 하는 운동이란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무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술 익히는 걸 중요하게 여겼어. 산에서 호랑이나 곰을 만나면 싸워서 몸을 지켜야 했고, 오랑캐나 왜구가 쳐들어오면 전쟁에 나가 나라를 지켜야 했거든. 우리나라 전통 무술은 그저 싸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란다. 무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여겼거든. 그래서 무술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 닦는 법을 배웠지.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상대를 억눌러 스스로 물러나게끔 하는 게 우리나라 전통 무술의 정신이었어. 그렇게 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지. 결국 우리 조상들은 마음을 잘 다스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무술을 배운 거란다. 오늘날 태권도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무술이 된 것도 이렇게 훌륭한 정신이 녹아있기 때문일 거야.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알아볼까? 태권도는 손과 발, 몸의 여러 부분을 써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운동이야. 차기, 지르기, 맞기 등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알아볼까? 준비 자세. 모든 태권도 동작의 기초가 되는 자세란다. 태권도 기술을 쓰기 전에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발을 어깨 너머로 벌리고 두 주먹을 아랫배 위로 모으면 된단다. 차기. 발로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이란다. 무릎을 굽혔다가 다리를 쫙 뻗거나 휘둘러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동작이지. 차기 기술에는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등이 있단다. 지르기. 주먹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이란다. 주먹을 꽉 쥐고 어깨에 힘을 뺀 다음 허리를 틀어 재빨리 주먹을 뻗는 동작이지. 상대방의 얼굴이나 가슴을 공격할 때 주로 쓰는 기술이야. 막기.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엇갈리게 했다가 한 손으로는 아래를 막고 다른 손으로는 몸통을 막는 동작이야. 상대방이 공격할 때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지. 얼굴 막기, 몸통 막기, 아래 막기 등이 있단다. 이야기랑 놀자. 용감한 무사들에게 무기를 쥐어줄래? 임금님이 무술 대회를 열었어. 우승한 무사에게는 큰 상을 내린다는 말을 듣고 전국에서 활도 잘 쏘고 무술도 잘하는 용감한 무사들이 모여들었단다. 첫 번째 시합은 활쏘기야. 저 멀리 있는 관역 중심에 가깝게 쏠수록 더 많은 점수를 받지. 두 번째 시합은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거야. 칼로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방패로는 상대방의 칼을 막아야 해. 모든 시합은 정정당당하게 임하되 상대방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단다. 무사들에게 필요한 무기 스티커를 붙여주렴. 왕굴 장굴대. 왕굴 장굴대는 꽤 많은 머슴이에요. 못된 주인이 얄미울 때는 속 시원히 골탕도 먹이지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신분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양반은 종을 부리며 편하게 살았지만 왕굴 장굴대 같은 천민은 힘들게 일하고도 업신여김을 당했지요. 사람들은 양반을 골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웃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옛날 옛적에 왕굴 장굴대라는 머슴이 살았어. 하루는 주인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왕굴 장굴대도 함께 갔지. 한데 점심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주인이 밥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왕굴 장굴대는 홀쭉해진 배를 문지르며 물었어. 주인님, 밥 안 드세요? 밥 오래 두면 똥 되는데. 예끼 이놈, 밥이 어찌 똥이 되누? 주인은 콧방귀를 뀌고는 저 혼자 야금야금 달걀을 먹었어.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주인이 말에서 내렸어. 흠흠, 내 오줌 좀 누구 오마. 왕굴장굴 때는 그 틈에 도시락을 까먹고 빈 도시락통에 똥을 뿌지직 싸놨지. 잠시 후 주인이 돌아와서 도시락을 꺼냈어. 이제 밥을 먹어볼까? 그런데 밥이 어디 있나? 똥만 한가득이지. 왜? 웬 똥이야? 그러게 밥 오래 두면 똥 된다니까요. 왕굴장굴 때는 주인 몰래 혀를 쏙 내밀었어. 에잇, 배고파서 안 되겠다. 마을에 가서 죽이나 한 그릇 사오너라. 얼마 뒤 왕굴장굴 때가 손가락으로 죽을 휘휘 저으며 왔어.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제 콧물이 빠져서 건져내려고요. 에이구 더러워. 내 놈이나 먹어라. 왕굴장굴 때는 죽 한 그릇을 싹 비웠지.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어. 주인은 잔뜩 겁을 주며 말했어. 내가 밥을 먹을 동안 넌 말을 지켜라. 한양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곳이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리고 저 혼자만 주막으로 쏙 들어가네. 그때 한 아이가 꼬부랑 할아버지를 힘겹게 부축하며 지나갔어. 왕굴장굴 때는 아이에게 선뜻 말을 내주었지. 얘야, 할아버지를 말에 태워드려라.
주인은 저녁을 배불리 먹고 배를 통통 두드리며 주막에서 나왔어. 그런데 왕굴장굴대가 말 고삐만 덜렁 쥔 채 눈을 감고 있네. 이놈아, 말을 지키랬더니 왜 눈을 감고 있느냐? 정말 코를 베어가나 궁금해서요. 뭐? 이런 멍청한 놈을 보았나? 화가 난 주인은 왕굴장굴대 등에 편지를 썼어. 흠씬 두들겨 패서 멀리 내쫓으라고 말이야. 그러고는 왕굴장굴대를 집으로 돌려보냈지. 왕굴장굴대가 집에 가는 길이었어.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업고 떡방아를 찢고 있었지. 제가 찧어드릴게요. 왕굴장굴대는 힘차게 떡방아를 찧었어. 아주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왕굴장굴대에게 떡 한 덩이를 주었어. 이번에는 꿀장수를 만났어. 조심하세요. 꿀장수가 돌 부리에 걸려 넘어지려는 순간 왕굴장굴대가 얼른 뛰어가 잡아주었지. 꿀장수는 왕굴장굴대의 떡에 꿀을 듬뿍 발라주었어. 또 한참을 가다가 한 스님을 만났어. 스님은 며칠이나 굶었는지 두 뺨이 움푹했어. 스님, 이 꿀 좀 드세요. 왕굴장굴대는 스님에게 슬며시 물었어. 제 등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흠씬 두들겨 패서 멀리 내쫓으라고 쓰여 있소. 왕굴장굴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 글자를 지우고 다시 써주세요. 왕굴장굴대 덕분에 과거에 합격했으니 당장 내 막내딸과 혼인시키라고요. 왕굴장굴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인집 식구들에게 등을 보여주었어. 식구들은 편지를 읽고 뛸 듯이 기뻐했지. 네 덕에 나으리가 과거에 합격하셨구나. 내일 당장 혼례식을 올리자. 왕굴장굴대는 어여쁜 색시를 얻고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었단다. 한편 과거에 뚝 떨어진 주인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 에휴, 그나마 얄미운 왕굴장굴대 놈을 안 봐도 되니 다행이지 뭐. 하지만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맨 먼저 주인을 반긴 사람은 바로 왕굴장굴대였어. 장인어른 어서 오세요. 그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지.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주인은 왕굴장굴대를 괴짝에 넣어 길을 나섰어. 그런데 하필 이때 똥이 마렵지 뭐야. 주인이 허둥지둥 똥을 누러간 사이 왕굴장굴대는 괴짝 틈으로 바깥을 살폈어. 마침 저만치서 장님이 걸어오고 있었지. 우와, 괴짝에 들어오니 눈이 번쩍 떠졌네. 왕굴장굴대 말에 장님도 솔깃했나 봐. 그게 정말이요? 나도 좀 들어갑시다. 장님은 왕굴장굴대를 꺼내주고 괴짝에 들어갔단다. 주인은 괴짝을 다시 짊어지고 강으로 가서 풍덩 빠뜨렸어.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 주인은 두 손을 탈탈 털고 집으로 돌아갔어. 몰래 뒤따라온 왕굴장굴대는 곧바로 강물에 뛰어들어 장님을 구해냈지. 왕굴장굴대는 성큼성큼 집으로 돌아왔어. 주인은 까무러치게 놀라 소리쳤지. 아니, 내가 분명 널 강에 빠뜨렸는데. 글쎄, 강물 밑바닥으로 내려가니 용왕님이 궤짝문을 열어주던걸요. 금은 보하며 비단을 잔뜩 주며 용궁에서 살라는데 색시가 보고 싶어 그냥 왔어요. 왕굴장굴대는 너스레를 떨며 말했어. 욕심쟁이 주인은 입이 떡 벌어졌지. 정말이냐? 그럼 내 놈 대신 내가 용궁에 가서 살아야겠다. 주인은 한다름에 강으로 뛰어갔어. 그리고 왕굴장굴대가 말릴 새도 없이 새파란 강물에 뛰어들었지. 강물에 빠진 주인은 어떻게 됐을까? 쾌, 정말 고맙다. 왕굴장굴대야. 주인님, 이제 그만 심보를 고치세요. 네. 이야기 속 우리 문화. 날 때부터 귀한 몸이 따로 있다고?
신보가 고약한 주인을 골탕 먹이는 왕굴장굴대의 잔꾀가 보통이 아니지. 그런데 그리 얄밉지는 않구나. 도리어 속이 시원한 건 왜일까? 왕굴장굴대는 머슴이야. 양반집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먹고 사는 일꾼이지. 머슴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당했단다. 그런데 신분이 뭐냐고? 그 사람이 속한 집안이나 하는 일에 따라 사람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거야. 왕굴 장굴 때 주인을 보렴 머슴을 부리며 떵떵거리고 살지? 신분이 높은 양반이라서 그만큼 대접을 받으며 사는 거지. 하지만 머슴들은 온종일 양반집에서 힘들게 일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꾹꾹 참을 수밖에 없었단다. 누구는 날 때부터 귀한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고, 누구는 무시를 당해도 아무 말 못했으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지? 그래서 사람들은 양반들이 혼쭐나는 이야기를 좋아했어. 왕굴장굴 때가 주인의 도시락통에 똥을 뿌지직 싸놓고 손가락으로 죽을 휘휘 저어도 얄밉지 않은 것은 심보 고약한 높은 신분의 사람을 골려주되 자기보다 약하고 못난 사람에게는 온정을 베풀었기 때문이란다. 신분은 어떻게 나뉘었을까? 옛날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졌는데 신분에 따라 하는 일이 달랐어. 또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받는 대접도 달라졌단다. 나라를 다스리는 양반. 제일 높은 신분이야. 어렸을 때부터 글 공부를 시작해서 과거 시험을 치르고 시험에 합격하면 나랏일을 맡아보는 벼슬을 얻게 돼. 높은 벼슬아치라면 말할 것도 없고 설령 과거에 합격하지 못해도 높은 신분으로 대접받으며 살 수 있었어. 천대받는 신분, 천민. 천민은 가장 낮은 신분이야. 양반집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하인, 재주 부리는 광대, 소나 돼지를 잡는 백정이 천민에 속했어. 나라의 살림꾼 상민. 흔히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바로 상민이야. 농사를 짓는 농민,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상민에 속한단다. 수도 가장 많았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나라를 지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 이야기랑 놀자. 머슴은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왕굴 장굴 때 이야기를 보면 머슴이 하루 종일 주인을 골탕 먹일 궁리만 하는 것 같지? 실제로는 주인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단다. 눈 뜨자마자 주인집 마당을 쓱쓱 쓸고 멀리 있는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어왔지. 때마다 밭에 가서 농사일도 거들고 산에 올라 뚝딱 나무도 했단다.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 머슴에게는 밥도 듬뿍듬뿍 담아주었어. 힘내서 더욱 열심히 일하라고 말이지. 이렇게 밥그릇이 넘치도록 수북이 눌러 담은 밥을 머슴밥이라고 했단다. 머슴에게 일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쥐어주렴. 새벽 5시 마당 쓸기, 새벽 6시 물깃기, 아침 9시 밭일하기, 낮 1시 나무하기, 오후 3시 장작 패기, 저녁 7시 새끼줄 꼬기. 복 타러 간 총각. 지지리도 복이 없던 총각은 거지 할아버지에게 하늘나라에 가면 복을 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옥황상제를 만난 총각은 자신의 복은 타지 못해도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 했어요. 그 덕분에 여의주와 금덩어리를 얻어 처녀와 혼인했지요.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 복은 저절로 찾아온답니다. 옛날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총각이 살았어. 열심히 가꾼 곡식은 홍수가 쓸어가고 부지런히 마련한 땔감은 도둑맞기 일쑤였지. 새로 집을 지으면 뭐하나? 벼락을 맞아 홀라당 타버리는 걸.
정말 뭘 해도 되는 일 하나 없는 총각이었어. 어느 날 거지 할아버지가 찾아왔어. 총각, 배가 고파 그러니 먹을 것 좀 주게나. 총각은 선뜻 자기 밥을 나눠주었어. 밥을 먹던 총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 할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보지 그러나 거기 가면 복을 탈 수 있을 텐데. 그 말에 총각은 귀가 번쩍 뜨였어.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서쪽으로 한참을 가다 보면 나온다네. 다음 날, 총각은 보찜을 꾸려 길을 떠났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어. 칼로 깎은 듯 날카로운 바위산을 넘고 도깨비가 튀어나올 듯 컴컴한 골짜기도 여럿 지났지. 휴, 얼마나 더 가야 하나? 총각이 잠시 한숨을 돌리는데 저기 산자락 안에 불빛이 보였어. 불빛을 따라가니 웬 처녀가 혼자 사는 집이 나왔어. 저는 하늘나라로 저는 하늘나라로 복을 타러 가는 길입니다. 이 집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러세요. 처녀는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며 말했어. 하늘나라에 가서 옥황상제를 만나거든 제가 언제 시집갈지 물어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은 다시 길을 떠났어. 또 한참을 걷자 넓은 들판이 나왔어. 그런데 커다란 나무 앞에 아이 셋이 울고 있는 거야. 얘들아, 왜 우니? 아무리 가꾸어도 이 나무에 꽃이 피지 않아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옥황상제께 왜 그런지 꼭 여쭈어 보마. 총각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어. 총각은 다시 한참을 걸어가다 컴컴하고 깊은 낭떠러지를 만났어. 그때 커다란 이무기가 솟아오르더니 총각의 몸을 칭칭 휘감는 거야. 살려주세요.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옥황상제를 만나야 해요. 그래? 그럼 내가 왜 용이 못 되는지 꼭 물어봐다오. 총각은 벌벌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지. 이무기는 총각을 태우고 순식간에 구름 위로 솟아올랐어. 여기가 하늘나라다. 나와 약속한 곳을 잊지 마라. 이무기는 총각을 내려주고 휙 사라졌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총각은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번쩍이는 궁궐 안으로 들어갔어. 허허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옥황상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총각을 맞이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복을 타러 가라고 일러준 할아버지가 바로 옥황상제였지 뭐야. 옥황상제님, 제게 복을 주세요. 너는 이미 복을 받았으니 그만 돌아가거라. 총각은 옥황상제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어. 이미 복을 받았다니 내게는 복을 주시지 않으려나 보구나. 총각은 돌아가기 전에 물어보았어. 이무기는 왜 용이 되지 못하나요? 여의주를 2개나 가지고 있어서 그렇단다. 들판의 나무에는 왜 꽃이 피지 않나요? 나무 밑에 큰 덩어리가 있기 때문이지. 산속에 사는 처녀는 언제 시집을 가나요? 앞으로 처음 만나는 총각과 혼인할 걸세.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은 총각은 옥황상제께 큰 절을 올리고 하늘나라를 떠났어. 총각은 맨 먼저 이무기를 찾아갔어. 여의주를 2개나 갖고 있어서 용이 되지 못하는 거랍니다. 이무기는 갖고 있던 여의주 하나를 총각에게 주었어. 그러자 펑 하고 이무기가 용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어. 총각은 여의주를 소중히 품고 다시 길을 떠났지. 총각은 들판으로 가서 새 아이를 만났어.
나무 밑에 금덩어리가 있어서 꽃이 피지 않는 거래. 아이들이 땅을 파고 금덩어리를 꺼내자 나무에 색색의 고운 꽃이 활짝 피었어. 아이들은 기뻐하며 총각에게 금덩어리를 건넸어. 저희는 필요 없으니 가져가세요. 총각은 금덩어리를 보찜 속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지. 마지막으로 총각은 산속에서 처녀를 만났어. 앞으로 처음 만나는 총각과 짝이 될 거랍니다. 그 말에 처녀의 얼굴이 발그레 물들었어. 바로 당신이 제 낭군님이시군요. 총각도 고개를 숙이고 수줍게 웃었어. 총각은 돌아오는 길에 얻은 여의주와 금덩어리를 처녀에게 주었단다. 총각은 처녀와 혼인하여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 이만하면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지, 뭐야. 그 뒤로 총각은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렸대. 이야기 속 우리 문화. 복이 넝굴째 굴러왔으면 좋겠네. 지지리도 복이 없던 총각이 복을 듬뿍 받았네. 남을 돕는 착한 마음씨 덕에 여의주랑 황금도 얻고 예쁜 색시랑 오순도순 잘 살게 된 거겠지. 설날이 되면 아들, 딸, 귀여운 손주 녀석들이 찾아와 세배를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아이들이 복을 빌며 절하면 어냐, 너희도 올 한 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거라 하고 이 할미도 아이들에게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건넨단다. 아이들은 세뱃돈을 허리춤에 찬 복주머니 안에 고이 넣어두지. 새해 첫날 복을 빌어주는 건 사람들이 복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복이란 게 대체 뭘까? 옛날에는 오복이란 게 있었어.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식이 많고 이가 튼튼한 것까지 모두 5가지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5가지 복은 그저 얻는 게 아니라는구나. 착한 일을 하고 음식을 맛나게 먹고 웃음이 많은 집에는 복이 찾아오지만 반대로 나쁜 일을 하면 있던 복도 달아난다지. 밥을 깨작깨작 먹거나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는 말도 있어. 버릇없고 무리한 행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복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고 언제 어디서나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겠지? 복을 주는 물건들 어떤 게 있을까? 옛날 사람들은 곁에 두면 복을 가져다 주는 물건이 있다고 믿었어. 어떤 물건들이 복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볼까? 복주머니. 설날에 아이들 허리에 메어주는 주머니야. 이 주머니를 차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이 온다고 믿었대. 옛날에는 쌀, 팥, 좁쌀 같은 곡식을 넣어 주었는데 요즘에는 세뱃돈을 곱게 접어 넣어 준단다. 복삼. 정월 대보름에는 밥을 대추잎이나 김에 싸서 먹었는데 이것을 복을 싸서 먹는 복삼이라고 했어. 복삼을 먹으면 그 해에 풍년이 든다고 여겼단다. 복조리. 설날 아침에는 마루나 안방, 부엌 벽 위에 조리를 걸어두었어. 조리는 쌀에 섞여 있는 작은 돌이나 찌꺼기를 걸러낼 때 쓰는데 한 해의 복을 걸러 얻겠다는 뜻에서 조리를 걸고 복조리라고 했단다. 입춘서. 봄이 시작되는 입춘에는 벽이나 문짝, 문기둥에 입춘 대길, 건양 다경이라는 글귀를 적어 붙였어. 봄을 맞이하여 좋은 일이 많이 생기라는 뜻이란다. 이야기랑 놀자. 복이 가득한 우리 집에 놀러 오렴. 방안을 둘러보렴. 복이 넘쳐나지. 문짝에도 복, 주머니에도 복, 방석에도 복, 심지어 밥그릇, 접시에도 복이 있으니 말 다했지 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집안 곳곳에 복을 뜻하는 한자를 새겨 놓으면 복이 절로 들어온다고 믿었다는구나. 그래서 이불과 베개는 물론 바느질할 때 쓰는 반지꼬리, 한복 옷고름에도 복을 뜻하는 글자를 써놓았지. 어떠니? 방 안에 복이 가득하니 바깥에 있던 복도 제 집인 줄 알고 냉큼 들어오겠지? 방 안 곳곳에 예쁜 복 스티커를 붙여주렴.